오늘 시장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이제 저희가 뭐 3프로 TV도 그렇고 제가 또 다른 컨텐츠들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초심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심을 좀 찾으면 좋을지 여러분이 한번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이 기억이 안 나면 네. 초심 찾기 어렵죠. 기본적으로 아니, 누가 이렇게 찾으라고 하면 또 이렇게 네. 그게 또 약간 강요가 되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3%는 초심 많이 아직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초심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냥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초심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요 저희가 좀 더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식에 대한 초심이 한결같으신 우리 박진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들어오실 때는 어떤 초심이 있으셨습니까? 주식으로 돈 한번 세게 벌어보겠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맞죠? 대박 나보자.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모르겠어요. 도박과 주식이 뭐 정말 한 끗 차이라고 다들 그러는데 사실 카지노도 들어가면은 딸 때 안 나오면은 결국은 다 잃고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식도 딸 때 떠나지 않으면 벌었다가 다시 또 잃었다가 다시 또 벌었다가 잃었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쭉 살펴볼 텐데 어떤 뭐 전체적인 그림부터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뭐 전체적인 그림이랄 것도 없는 게 오늘 시장 딱 두 가지입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 뭐 유럽에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많이 줬고요. 그다음에 또 환율. 지난주 후반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게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네. 1340원 70전에 마감이 됐는데요. 환율 급등하는 부분. 오늘 무슨 레포트 제목 보니까 킹달러에 킹받네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레포트 제목 그렇게 써도 됩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킹달러에 킹 받네. 네네. 뭐 이해는 하시죠? 네네네네. 저 오늘 또 누가 막 이렇게 뭐더라? MG력 테스트 하는 거 네. 혹시 해보셨어요? 뭐죠? 뭐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뭐 요새 그 유행하는 뭐 이렇게 캐릭터나 인물들 이름 맞추고 뭐 이렇게 단어 네모 칸칸에다 이렇게 쓰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MG력 테스트. 네. 며칠 그래서 전에 돌았는데 네, 맞아요. 저 30점 저는 나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하나도 못 맞추셨어요? 네. 그 정도예요? 네. 좀 어렵더라고요. 아는 사람 이말년 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요? 갑자기 네. 궁금해지네. 네. 뭐 어려운 단어도 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쩔 다음에 뭐예요? 어쩔? 수가. TV. 어쩔? TV. 어쩔라고 아니면 어쩔 수가 아닙니까? 어쩔 TV. 어쩔 TV는 뭐예요?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 그거 줄여서 어쩔 TV예요? 네. 그다음에 젖절 하면은 젖절? 젖절 라디오? 냉장고. 냉장고는 또 뭐예요? 뭐 저쪽에 가서 냉장고나 열어봐든가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근데 뭐 그런 뭐 단어들 어려운 것들 막 이런 거 있고 막 캐릭터 이름 맞추는 거 있는데 도저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30점 나왔어요. 오히려 네모칸. 맞아 그것도 있어. 네, 지금 이제 찾고 있는데 쿠쿠루, 맞아. 알잘딱. 네,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어렵네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킹받네 정도는 알잖아요. 킹받네 알죠. 그렇죠. 그 정도로 좀 시장의 레포트 제목도 그렇게 쓸 정도인데 저희 뭐 레포트 얘기하다가 잠깐 딴 길로 했지만 요새 좀 레포트 제목도 좀 그렇게 짓지만 레포트 내용들이 좀 주가 변동성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들이 좀 잘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요. 제가 지난주에 나서도 좀 뉴스 같은 거 좀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뉴스 플로우를 계속 시장이 좀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오늘 본다라면은 일단 뭐 환율 효과 때문에 당연히 좀 환율 때문에 힘들어하는 뭐 수입해서 이제 내수를 해야 되는 내수 소비주들 상당히 좀 약했고 항공주 좀 약했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음식료들도 좀 많이 약했습니다. 뭐 최근에 보시면은 뭐 얼마 전까지는 이제 곡물 가격도 많이 빠지고 그랬었었는데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 뭐 오늘 보시면은 최근에 펄프 가격도 엄청 올라가면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뭐 사료 가격 때문에 뭐 사료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뭔가 좀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제품을 팔아야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수출주들 오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가 좀 잘 버텼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초반에는 많이 급락했었습니다만은 후반에 또 시장 추가적으로 급락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하이닉스 좀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수출주들 또 특히 최근에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말하는
그 섹터주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또 방산 섹터 상당히 좀 강했고요. 네. 원전 섹터도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 좀 상당히 좀 강했고 특히 이제 유럽의 가스 때문에 힘들어하다 보니까 관광 업체들, 피팅 업체들, 네, 네. 그다음에 조선 업체들 다 급등세 좀 나타나면서 네. 시세가 한쪽으로 좀 극단적으로 쏠리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어제 저녁에 조선 애널리스트시죠 엄경화 위원이 나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 계속 한국조선해양 10주만 팔으라는 거예요. 5주만 팔으래요. 정프로가 원래- 팔면 좀 올라갈까 싶어서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기분이다 10주 오늘 아침에 제가 팔았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서 약속하고 예, 예. 아침에 정확하게 97,700원에 제가 딱 팔았어요. 10주를. 음. 아침에 한 9시 10분쯤 가격일 겁니다. 그게. 야 그때부터 한국조선해양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종가 보니까 네. 4% 올라서 끝났죠. 4,000 올랐어요. 제가 팔시고 94,600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 3,900원, 4,000원이 4% 손해 봤네요. 깜짝 4만 원 놀랐어요. 손해 보셨네. 4만 원. 와, 근데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죠. 팔아서 많이 오른 거라면 한국조선해양에 수많은 또 우리 주주분들 계시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오늘 대우조선도 많이 오르고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 안 올랐던 것들까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뭐 야. 현대미포, 현대중공업도 최근에 이게 출세기대로 딴 조선들 막 올라도 한조회는 진짜 안 올랐었거든요. 네, 대우조선도 안 올랐었어요 그동안. 근데 와. 그것들도 오늘 좀 오르고 삼성중공업까지 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좀 조선주들이 좀 네. 강한 흐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그런 일을 또 그래도 약간 그 기부한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좋은데 기부한 느낌이라 뭐 저도 또 뭐 기분이 기부할 종목이 있으세요? 사실 제가 한 40종목 있거든요. 아, 많죠. 뭐 5G 관련해서 혹은 뭐 반도체 장비라 바이오 이쪽은 바이오.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그렇죠. 저도 바이오 참 좋아하는데 네, 여러분 힘들더라고요 혹시 요새. 정말 필요하시면 또 말씀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의견이 모아지는 그 종목 한번 내일 다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로 어떤 섹터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뭐니 해도 뭐 유럽 에너지 위기 뭐 이런 부분들 천연가스 가격 급등 이 부분이 시장의 뭐 핵심 포인트고 그 부분은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언급드렸었잖아요. 그 부분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럽 천연가스 가격 너무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가스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뭐 기사를 보니까 이거를 유가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배럴당 400불이 넘는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가가 400불 넘어가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럼 뭐 근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그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유랑 이제 같이 등치를 좀 비교해봤을 때, 시켜보면 네.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다 원유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 정도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럽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제 영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독일도 또 러시아 의존도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유럽이 좀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오히려 오늘 보시면은 뭐 화학업체들도 지난번에는 라인강 수위가 낮아져서 화학업체가 올랐는데 오히려 전력난 때문에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다 보니까 또 화학업체들이 또 다운이 되고 많이 이러니까 수혜를 또 받는군요. 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뭐 수혜를 본다 그러면서 또 오늘 뭐 휴캠스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큰 이슈는 정말 최근에 불거진 유럽의 에너지 안보 위기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중국은 최근에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럽 쪽으로 수출 많이 하면서 네. 중국은 좀 반대로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에너지 위기 고조감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강력하게 지금 뭐랄까요 제재라든지 이런 걸 못 받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받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이런 걸 쥐고 있는 이 에너지 패권 전쟁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뭐 최근에 인플레 방지법을 통해서 뭐 기타 등등 뭐 신재생 에너지 등등 뭐 이런 부분들 투자하는 부분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당히 국가별로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고요. 이걸 갖고 그러니까 원자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원자재라는 걸 갖고 있는 국가의 파워가 점점 세지는 느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펙 플러스도 이제 뭐 사우디 쪽에서 유가가 좀 빠질 것 같으니까 감산을 생각해 볼까 이런 얘기하니까 또 이게 유가가 반등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런 원자재, 에너지 다 네. 이쪽 기반으로 되어 있는 섹터주들의 시장의 주도력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서 최근에 주도력이 있었던 뭐 풍력, 원전, 뭐 강관, 피팅, 특히 이제 강관 업체들을 뭐 상당히 주가 너무 네네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따라가기도 어려울 지경이고요. 태양광도 최근에 살짝 주춤하다가 다시 또 이제 뭐 그 이슈 그다음에 또 쓰촨성의 지금 가뭄 이후에 지금 전력이 부족해서 공장들이 많이 가동이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쓰촨성에는 이제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공장도 많이 있는데 이쪽에 좀 또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국내 업체 수혜다 이러면서 또 올라갔고 또 그쪽에 또 리튬 업체들도 많이 있나 봐요. 리튬? 네네. 그래서 네. 그쪽 생산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또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오히려 빠지고 그러니까 원활하게 이제 원자재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또 빠지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뭐 지금의 그런 에너지 부족 사태 뭐 이게 실질적으로 부족하긴 하겠죠. 공급이 잘 안 되고 또 이제 지금 러시아가 8월 말에 한 3일 동안 다시 또 끊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해서 유럽이 지금 상당히 조금 혼돈스럽고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글로벌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특히 주가도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어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해야 될까 좀 고민이 좀 많이 깊어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역시 뭐 하여튼 전체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에너지군요, 에너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네. 뿌리를 두고 이렇게 잔가지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네요. 지금도 그런 여전히.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선 태양광 풍력 원전 강관의 피팅까지 에너지 관련된 여러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꽤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광 업체들 뭐 전기 부족이 아까 뭐저 네네. 국내 업체들 수혜를 좀 받았다고 하시는데 역시 뭐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는 뭐 대표적인 그 두 업체가 그래도 오늘 좀 많이 갔겠군요, 그러면. 근데 사실 최근에 뭐 OCI 같은 경우 뭐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가격 조금 약간 하향 조정되는 것 때문에 한번 쫙 빠졌었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빠졌었는데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쓰촨성에 좀 많이 있는 그 업체들이 생산이 좀 힘든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제품을 생산해내는 업체인데 전력이 부족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걸 만드는 회사인데 전기가 없어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걸 못 만드는. 네, 네.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정말 수혜를 본다라고 얘기는 하고 리포트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확실히 좀 수혜가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뭐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도 좀 다시 또 올라가는 분위기 뭐 그런 부분들 반대로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폴리실리콘이 부족하면 또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쪽에서 또 생산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 또 약간 지배력이 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든지 이쪽은 좀 호재로 다 받아들이는 느낌? 네, 그리고 리포트도 네.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계속 그런 쪽으로 계속 몰아간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계속 호재가 되고 악재도 호재가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폴리가 이제 태양광 밸류체인이 다 좋은데 폴리는 공급 우려가 계속 있는 이제 이제 프로덕인데 그 일단 올해부터 내년까지 중국의 증설이 60만 톤 예정돼 있습니다. 글로벌리 폴리의 캐파가 30만 톤 정도인데 그 더블업이 증설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OCI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PR이 5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우려가 있는 거죠. 언젠가 폴리는 급락할 거다, 빠질 거다. 근데 지금 이제 쓰촨성 이슈도 있고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계속 가동률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폴리 공장이. 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증설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어떤 우구심이 오늘 폭발하면서 OCI가 가장 세게 올랐고 폴리가 오른다고 해도 이제 모듈 회사들도 가격 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듈 회사인 뭐 하나솔루션이든 현대에너지가 같이 오늘 동반 상승한 그런 거고 어제 캐나디안 솔라라는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캐나디안 솔라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이미 컨센서스 높아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트하고 가이던스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이란 회사에 대해서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그동안 투자자들도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네네. 실제 하나솔루션이 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적자를 냈고 올해부터 이제 2분기부터 달라진 실적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시각이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일어난 어떤 매크로적인 큰 이슈, 전쟁이든 뭐 에너지 어떤 대란 관련된 모든 게 엮여 있는 것 같고요. 과연 이제 그렇다면 태양광이 일시적으로 끝날 거냐라고 봤을 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회사들이 과거의 밸류에이션은 상단에 다 와 있지만 그 고점을 지금 뚫고 가고 있는 거고, OCI는 너무 딥밸류이다 보니까 오늘 급하게 많이 또 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제가 이제 보면 그동안 우리가 랠리가 있었잖아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지난주부터 약간 랠리가 쉬어가는,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가 끝냐냐 마냐 그런 어떤 논란이 굉장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으로서 베어마켓 랠리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좀 더 올라와서 더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논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는 뷰가 지금은 좀 지배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잭슨홀 미팅의 컨센서스가 뭐냐면 약간의 매파적인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페드가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목표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지금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페드가 원하는 물가의 목표치가 12%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4%, 5%대까지를 용인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컬러가 더 굉장히 바뀔 겁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텀업, 바텀업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지만 지금은 탑다운의 어떤 고민이 많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동시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잭슨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의 컬러가 매우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전까지는 지금은 세게 사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고, 특히 성장주들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요새 아까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뭐 이벤트 조금 정리해 드리면, 사실 이번 주에 우리 또 금통위도 25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다음 달 또 13일에 CPI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22일에 이제 연준 회의가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가기 전에 일단 한번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시장은 파월의 의중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파월이 지난번부터 얘기한 거에서 기조가 막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때도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고, 우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는 계속 인상할 거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인하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계속 이제 인상 기조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시장은 다음 달 금리 인상을 한 0.5 정도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0.75가 확 늘어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충격을 먹고 이제 흔들거리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다음 달에 발표되는 뭐 고용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CPI도 보겠습니다만은, CPI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7월 대비해서 분명히 더 약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인플레 지표가. 왜냐하면 그때 유가도 이제 8월 달에 좀 더 빠졌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때 주택 가격들도 빠지면서 임대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8월 달 발표되는 CPI 같은 경우는 지난 7월보다 분명히 8월 달 거가 이제 9월 달에 발표되는데, 지난번에 발표된 것보다는 분명히 좀 약하게 나올 거라는 시장 예상치, 적어도 뭐 8.5에서 8.3 정도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 지표만 갖고 본다라면은 뭐 일단 연준이 뭐 이렇게 만약에 이번에 0.75를 올리더라도 그 다음 뉘앙스를 조금 약간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표를 보면서 사실 지금 유럽의 지금 물가가 뭐라고 했죠? 그 독일인가 영국인가가 뭐 내년 1월인가 뭐 한 18%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제가 18%까지 가요? 물가 상승률이 네, 그 영국이었나? 아주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유럽에 있는 나라였었는데, 아무튼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유럽의 인플레가 상당히 좀 심각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계속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분명히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올리면 상당히 어려운 형국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이 이번에 0.5를 올릴 확률도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75를 올리더라도 그 뒤에 스탠스를 좀 약화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가스 가격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럽발 리스크, 경기 침체 우려감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강하게 인식을 하면서 주가가 확 빠지다 보니까 더 이렇게 겁나게 생각하면서, 또 최근에 저는 이제 뭐
뷰들을 안 봤는데 시장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방송을 통해서 뭐 2,600 얘기하시던 분들도 다 다시 꺾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정도로 투심이 딱 악화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탁프로님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 언지를 줄지 아니면 파월이 기존에 얘기했던 그대로 이제 밀고 가는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답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8월에 좀 조정 고비를 잘 넘기면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조금 다시 또 연준 에 대한 기대치 사실 최근에 이제 뭐 10년물 국채 금리 올라오는 것들도 다 이미 다시 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금리가 급등할 것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지금 되게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국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는 섹터, 바이오 섹터주들이 최근에 올라오다가 다시 또 우르르 무너지는 흐름 나타나고요. 뭐 게임주를 비롯해서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콘텐츠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에 있어서의 좀 약간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좀 그게 좀 너무 과하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태조 이방원 쪽으로의 쏠리는 현상도 강하지만 이쪽으로 빠지는 현상도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극단적으로 양극화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긍정적인 뉘앙스의 시그널을 좀 발견하게 된다라면 빠르게 좀 시장의 방향성이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마지막 때 2,550선 전후에서는 좀 고점에 대해서 약간 고민해봐야 된다. 차익 실현 뭐 이런 거 고민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8월달에 좀 조정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지금의 아까 탁프로님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게 지금은 이게 다시 하락 추세로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조정이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되게 고민스러운 위치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속단할 수 없는 위치이기는 해요. 속단할 수 있는 위치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조정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는 있긴 하거든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환율이 급등이 미친 듯이 나오는데도 외국인 매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 계속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오히려 기관이 어제도 엄청 던지고 오늘도 엄청 던지고 그러면서 좀 종목들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들이 현 시점에서 강하게 발을 빼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 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투심은 좀 흔들린 상황이지만 나올 수 있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한 그런 상황 네. 그 부분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채팅창에서 이탈리아 국채는 왜 이렇게 오르냐고 그러시는데 금리가 아마 오르냐 왜 이렇게 오르냐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뭐 가뭄에 대한 피해 이런 우려도 아마 좀 있으신 것 같고 또 유럽이 워낙 또 정세 불안한 것도 아마 있는 것 같고 거기도 약간 요번에 약간 좀 극우파가 뭐 승리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쪽이 또 그리고 약간 좀 러시아 쪽이랑 친러 성향이 상당히 좀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적인 요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남유럽 쪽이 대체로 좀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 좀 건전하진 않죠. 아무래도 북유럽이나 뭐 그쵸. 독일 이런 데 비교해서는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약간 이거 정치적인 이슈여가지고 좀 언급드리긴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극우파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극우의 그 가장 큰 그 아이디어 그 핵심 주장은 EU의 정책과 반대라는 거죠. 친 EU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전력난이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핵심적인 이슈들은 사실은 이민자 관련된 맞아요.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막 이주민이 뭐 관련해가지고 막 범죄 일으키고 이런 게 SNS에 엄청 많이 돌아요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탈리아 어떤 그 정서가 이제 이주민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약간 호의적이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혹시나 EU와 어떤 정책적으로 굉장히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자, 하여튼 뭐 그런 이유 등등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혹시 뭐 뉴스 통해 보는 것보다 유럽 상황은 훨씬 더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어느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오늘 좀 환율 때문에도 좀 힘들었던 뭐 내수주들 흐름 좀 한번 볼까요? 내수주, 그리고 네. 항공주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는 좀 많이 빠지진 않는데 네. 뭐 기사에 딱 대문짝만 나왔잖아요.
환율 10원 오를 때마다 대한항공 350억씩 손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10원 오를 때마다. 네. 그 이제 뭐 리스비 뭐 이런 거 항공유 뭐 이런 네. 등등. 항공기 이제 리스비가 이제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 늘어나잖아요 빚이. 그래서 항상 옛날에 항공주를 항상 매매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주가가 오르고. 근데 그런 부분들 뭐 물론 그 부분도 영향이 있겠고 또 환율이 떨어져야지만 또 해외로 또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데 항공주들은 특히 비행기를 다 뭐 리스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비용적인 손실 부분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오늘 좀 항공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음식료 섹터주들도 최근에 뭐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또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보다 환율이 또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 환율로 인해서 수입 가격이 늘어나니 이제 원가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음식료 섹터주들이 상당히 오늘 급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또 거기에 좀 내수, 소비, 유통주들까지도 다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거의 내수주들이 거의 초토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최근에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와 민감하지 않은 섹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엔터주가 경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잖아요. 엔터주. 네, 그렇죠. 그다음에 게임주도 경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고 뭐 그렇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플랫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은 뭐 코로나 때 많이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지가 않고요. 환율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각광받아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섹터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뭐 물론 최근에 좀 시세가 좀 일부 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다시 또 주저앉으면서 저 바닥으로 다시 좀 가라앉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역발상으로 생각해 본다라면은 요번 요 고비를 지나고 이제 다음 달에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뒤로 남아있는 금리 상폭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정말로 힘들었던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정말 바닥을 치고 거기서부터는 또다시 상황이 조금 반전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요번 연준 9월달 이제 연준의 실적 발표, 실적이 아니죠. 금리 발표 이후에 스텝을 좀 보신다라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좀 완화적인 제스처가 나온다라면은 지금 최악을 달리고 있는 섹터한테도 분명히 기회는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섹터주들이 지금 모든 여러 가지 정황상 여건상 힘들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경기 침체에도 그렇게 좀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실적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그쪽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제일 힘들거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저 얼마 전에 리포트 봤거든요. 하반기는 바이오라고 헬스케어 바이오라고 그 리포트 쓰시는 분 좀 한번 좀 불러서 여쭤보고 싶은데 리포트 진짜 제목이 하반기는 바이오예요? 그랬었어요. 예. 하반기는 바이오 산업이라고 네.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거 나온 뒤로 잠깐 반짝하다가 지금 다시.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저앉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바이오 반도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좀 많이 지금 시장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 엔터주가 오늘 진짜 많이 빠졌네요. 네, 하이브 엔터주도 같은 많이 경우 한 빠졌습니다. 6% 넘게 그리고 YG도 한 5% 넘게. 네. 네. 요새 계속 리포트들은 잘 나왔거든요. 엔터주들. 네. 또 엔터주들도 이제 믿고 가는 이제 실적이고 공연들 계속 많고 이제 아티스트들 계속적으로 공연하니까 아까 오다 보니까 여기 현대백화점에도 뉴진스인가요? 네, 파워스토어. 네, 파워스토어도 막 줄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네. 상당히 좀 인기 있는 또 걸그룹들 또 최근에 뭐 소녀시대도 컴백하고 뭐 블랙핑크도 뭐 단기간에 뭐 1억 뷰 이러면서 주가들이 뭐 관련주들이 확 올랐었습니다만은 뭐 그냥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좀 단기적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조정이 좀 들어간 상황 이렇게 좀 보시면 맞긴 할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요. 아까 제가 초창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되게 다양한 어떤 그 로직이 모여가지고 주가를 만드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엔터주는 그 성장주에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실적을 땡기지 않으면 올해 실적으로는 지금 다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이브 내년도로 해도 25배 PR, YG 같은 경우는 20배, 그 다음에 뭐 JIP는 지금 빠져도 30배, 뭐 SM은 지금 20배 내외지만 SM은 뭐 거버넌스 이슈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그로스가 안 가는데 엔터가 달리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의 이슈는 아닌 거죠. 이럴 때가 사실 힘든 거예요. 지금 성장주를 왜 파냐면 기관들이 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엔터를. 근데 오늘 이거 팔아가지고 에너지를 산 거예요. 근데 왜 샀냐? 에너지가 좋아 보여 산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에너지 막 OCI가 9% 올라간 데 따라 산 거는 BM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언더퍼폼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울며
먹기로 이런 플레이를 일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에 쏠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도 어제부터 계속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2차 네. 전지의 어떤 개별 이슈가 아닌 겁니다. 지금 뭐 전기차가 안 팔리고 이런 이슈는 전혀 아니고 시장의 컬러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근데 가지고 우리가 개별 기업의 이슈를 이렇게 고민하기엔 또 엄청 고민스럽고, 그러니까 결국엔 두 가지거든요. 이 기업에 내가 확신이 있고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길게 가지고 가고 싶으면 오늘 같은 날 최소한 같이 팔 이유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단기적으로 빨리 스위칭을 해서 수익률을 올리겠다, 내가 트레이딩 잘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신재생 관련된 뭐 강관 이런 데 트레이딩을 하는 거 결국엔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색깔이 확실히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쪽을 들고 있으면 완전히 왠지 좀 바보가 되는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굳이 그걸 들고 있고 싶지도 않고 그걸 괜히 사서 내가 기회비용을 날리고 싶지도 않은 게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만 해도 팔기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더 사기는 좀 싫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쪽 섹터주들은.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좀 색깔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타이밍을 좀. 지금 가장 계륵이 테크예요, 테크. 맞아요. 지금 가장 계륵이거든요. 테크. 네,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제 전기전자인데 얘네들은 너무 실적이 너무 좋아요. 지금 3분기도 별로 안 꺾입니다. 맞아요. 물론 반도체는 지금 시황은 매우 안 좋죠. 하이닉스의 재고는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너무 매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나 테크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정말 엄청 스트레스풀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바보가 되는 느낌이 되는 거죠, 테크 들고 있으면. 지금 너무 막 뜨고 있는 또 이런 핫하게 보이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간 스위칭이 과격하게 이루어졌다. 근데 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 때 혹시나 좀 더 호키시해버리면 이 흐름이 좀 더 갈까봐, 그리고 전력난은 쉽게 해소가 안 될 것 같고, 천연가스 가격은 당장 빠질 것 같지가 않잖아요. 전쟁은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런 게 오늘 많이 시장에 좀 녹아 있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좀 오늘 사실 좀 극단적인 흐름, 너무 양극화가 최근에 너무 확 벌어지는 느낌. 근데 네. 사실 시장이 뭐 저희도 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고 그러지만 이게 항상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점이 되면은 누구 하나는 저점이고 누구 하나는 고점이더라고, 항상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극단적으로 움직일 때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될 때라고 네.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바닥일 때 버리지도 마시고, 또 극단적으로 고점인 걸 막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뭐 항상 시장의 색깔을 좀 잘 찾아서 따라가시는 게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저 며칠 전에 세아제강 막 급락할 때 아이고 이제 급락한다 그러는데 오늘 그 어제 다 올랐어요, 제자리로.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정말 극단적으로 에너지 안보 이슈 이런 쪽에 너무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다른 쪽은 그냥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좀 버리다 보면은 나중에 본인이 또 거꾸로 매매할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아까 수급을 조금 정리해봤었는데 외국인이 오늘 샀단 말이에요. 네. 시장의 환율이 지금 1345원 70전인데도 불구하고 샀는데 뭘 샀냐 봤더니만 현대차, 삼성전기, 하이닉스를 샀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네. 네. 거기다가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키트, 아까 말한 테크의 선두주자들이잖아요. 기판 관련주들. 실적이 정말 다들 출중하다라고 얘기하는, 레포트만 나오면은 계속 좋겠는데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 네. 그런 것들을 좀 샀어요. 대신에 또 그다음에 조선이랑 원전도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어요. 또 그다음에 하락하긴 했지만 게임주 일부도 외국인이 샀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셀 업체도 빠졌지만 또 매수를 했어요. 또 대한항공도 피해주 갔지만 또 외국인이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시각만 뭐 그게 단편적으로 오늘 하루만 놓고 볼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그들이 이런 종목들을 심하게 두들겨 패면서 팔고 있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아까 탁프로님 말씀 주신 대로 기관이 조금 부안해동하는 움직임이 어제부터 계속 어제 월요일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너무 한쪽으로 너무 쏠림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네. 그만큼 이쪽에 그러니까 신재생이든 뭐 소위 말하는 에너지든 뭐 조선이든 의외로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세 우리가 길게 놓고 보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엄청 흔들면서 올라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태양광도 어제 다 팔았어요. 어제는 또. 왜냐하면 이제 뭐 전력난 있는데도 별로 안 오르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스위칭이 이루어지면서 의외로 이 수급을 그대로 이 어떤 그 상승률을 그대로 먹지 않고 굉장히 흔들면서 올라간 거죠. 가스공사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가스공사도
최근 들어서 급등한 거지. 그 몇 달 동안 전쟁 터지고 천연가스 가격 올라도 천연가스가 조금만 빠져도 완전 급락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지나고 나니까 변동성이 너무 컸던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 추세대로 쭉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지금 오늘도 이렇게 과격하게 몰렸다. 많이 들고 있는 데가 없어요. 보면은 그냥 다들 트레이딩 하느라고 정신 없었고 오히려 테크에 쏠림이 좀 있었고 지난달까지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테크가 그냥 많이 올랐거든요. 네. 반등할 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시장을 오늘 좀 이렇게 과격한 흐름을 만들었다.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네. 좀 봅니다. 그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도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갖고 계실 네, 텐데. 자동차도 뭐 최근에 보조금 문제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네네. 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의 전력난에 있어서의 수혜 느낌? 왜냐하면 유럽의 전력난이 심하다 보니까 화학 공장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금속도 그렇고 유럽이 좀 강한 게 이제 화학, 그다음에 금속, 자동차 이런 쪽들이 있는데 이런 쪽들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차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들이 좀 생겼고요. 또 뭐 그것도 있잖아요. 저는 뭐 그게 영향을 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미국에서 생산한 거에만 보조금을 주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WTO에 이제 제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뭐 유럽산도 그렇고 국내산도 그렇고 다들 할 말 많죠. 바이든 쪽 정부에 네네네. 있어서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뭐 메이드 인 그 USA 그 안에서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들한테만 이제 수혜를 준다라는 분들 아까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결국은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의 가격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는데 과연 우리 기업들이 그 부분을 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 또 미국에 지금 또 공장을 짓는 부분들이 이 환율 때문에도 상당히 좀 힘들잖아요. 네.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그 공장을 2024년으로 땡긴다 그러면서 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올라온 부분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투자 비용을 계속 대면서 비싼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제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기사 레포트도 좀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이 환율이라는 게 수출주들한테 마냥 유리한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이 무조건 우리나라에다 투자해라잖아요. 뭐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환율 때문에 비용이 계속 더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잘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기사를 봤었고 또 이제 기업들 자체도 뭐 그때 뭐 현대차가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왔었는데 또 이제 환율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일정 부분 좀 반등하는 흐름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2분기에 다들 좋은 실적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실적이었지만 3분기에는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특히 중국의 이제 제조업 지표들이 꺾이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본다라면은 시장을 되게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시장 더 빠진다, 계속 안 좋게 본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경기 침체 리스크 등을 그대로 좀 반영하시면서 되게 좀 하방 쪽으로 많이 보시는 편인데 현대차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계속 시장의 리더 역할을 좀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보조금 문제로 약간 좀 그랬었는데 또 약간의 좀 약간 그 리스크가 좀 줄어들 것 같은 뉘앙스의 상황들에 약간 좀 주가는 좀 반응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 국내에 들어와 있는 테슬라는 보조금을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국내에 있는 업체는 외국에 가서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공평하죠.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차량 같은 경우도 뭐 수출할 때는 뭐 당연히 또 환율 효과를 보겠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는 뭔가 뭐 다 수입해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환율 때문에도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원자재들을 수입해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제품 원가도 상당히 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수익성 면에 있어서도 좀 다른 제조업들도 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동차는 이제 이렇게 저는 봐요. 지금 가장 큰 노이즈가 이제 우리가 헤드라인에서 보는 노이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좀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헤드라인 뉴스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숫자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올해 한 10조 정도 벌 거예요.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근데 10조를 버는데 그럼 과연 친환경차를 못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로스가 있을까? 올해 현대차 전기차 판매량 한 50만 대 봅니다. 저는 50만 대 내외를 보는데 그러면 보조금 못 받는 거는 한 4,000불 정도 됩니다. 그럼 2,000억 정도의 로스가 있는 거예요. 현대차가 2,000억을 부담을 해야 돼요.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러면 10조에 2,000억이면 2%밖에 안 돼요. 근데 주가는 훨씬 많이 빠졌죠. 왜 그럴까? 과연 이것 때문일까? 그러면 다시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구나. 추가적으로 뭔가 있구나. 그럼 찾아보면 현대차가 최근에 도난 관련 이슈가 있어요. 미국에서. 기아.
현대기아가 똑같이 있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 지금 유튜브나 SNS, 틱톡 같은 데서 현대차 기아차를 도난하는 어떤 그런 놀이같이 돼가지고 네, 네, 네. 이게 좀 이슈가 될 겁니다.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 이제 집단 소송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훔치기 편하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 찾아보면 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개인들의 미국은 집단 소송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숫자인데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기아차는 월별로 판매량을 공개하잖아요. 아직 8월 달은 안 나왔지만 7월 달은 좋았고 8월 달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생산은 많이 정상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까지 실적이 좋은데 여기까지는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4분기랑 내년에 실적도 계속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피크아웃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기아차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매크로 노이즈들이 나왔다. 그래서 약간 이제 현대기아차는 저는 밸류에이션적으로 매우 매력적으로 봐요. 근데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 좀 횡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차 뭐 연초부터 그래도 쭉 보면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후로 어떻게 갈지는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뭐 소재나 이쪽이 또 에코프로라든지 여러 네네. 업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네네. 어땠습니까? 오늘 좀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소재주들이 최근에 좀 달리기 시작했었는데 오히려 좀 이제 고점 인식되면서 좀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수찬성 그 문제 때문에 네. 리튬 같은 경우 이제 생산이 잘 안 되고 아.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국내로 이제 도입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크니까 네. 2차 전지 소재주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 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LNF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증설 발표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좀 계속 시장에서는 가장 좀 독보적으로 돋보이는 흐름인 것 같아요. 소재주 중에서는 그래도 뭐 후반에 조금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흐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에코프로비엠은 뭐 그때 불거진 매각 이슈 이후로는 조금 힘을 못 쓰는 모습.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어제까지는 그래도 잘 버텨줬는데 오늘 조금 빠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볼 땐 2차 전지 쪽에서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가장 지금은 강하다. 폐배터리. 네, 어차피 지금 또 소재는 유한하고 이렇게 또 소재를 갖고서 또 이제 무기가 되는 시기잖아요. 지금 네, 원자재가 네. 무기가 되는 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 폐배터리 재활용 쪽이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 이후에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들 최근에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좀 쇼커버성 매수 많이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 좀 셀 업체들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런 이슈들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후반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LG 화학 이런 것들도 좀 잘 버텨주는 모습들이 일정 부분 나타나서 아주 나쁘지는 않았지만 좀 탄력도는 좀 약간 좀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뭐 이쪽에서 조금 본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폐배터리 쪽들을 계속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어제도 그렇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금 괜찮은 것 같네요. 임플란트 한번 중국 이슈 때문에 확 빠졌다가 네. 또 오트 임플란트에서 또 IR을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도 어저께 IR 내용 좀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잘 견디는 모습들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뭐 여러 섹터들 그리고 뭐 일부 기업들까지 한번 쭉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 시장 정도는 어떻게 예상보다는 좀 그래도 하락폭이 좀 적었던 날입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더 컸던 날입니까? 글쎄요, 뭐 예상을 저는 뭐 별로 하시지 않지만. 아니 그런 예상보다는 네. 그 예상의 폭이 사실은 뭐 저는 매일매일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이런 네. 흐름을 오늘 내용 자체는 좋은 장은 아니었죠. 전체적으로 물론 기존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가 살아 있어서 완전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기존의 주도주가 살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격했다. 전반적으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너무 종목별로 낙폭이 컸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에너지나 이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양극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극과 극으로 좀 쏠림이 나타나서 항상 이렇게 극과 극으로 쏠림이 나타난 이후에는 다시 또 어느 정도 다시 돌려주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오늘 좀 많이 빠진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 계시다라면은 조금 그 되돌림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상대적으로 뭐 급등한 종목
종목들 또 추격 매수하기 위해서 너무 좀 이렇게 따라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 장 후반에 이제 러시아가 다시 또 이제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이라든지 정부 시설 공격한다라는 첩보를 뭐 미국이 입수해서 피난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또 막 시장이 어수선했었거든요. 이 부분들도 좀 계속 영향을 주니까 또 원자재 쪽들 또 자극해서 관련주들이 또 많이 강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뭐 2,550선도 이제 기술적인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방으로 내려오면 다시 또 2,400선 전후에서는 또 지지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 정도까지 내려오더라도 너무 다시 또 이 정도 2,400이 혹시 깨지면 더 많이 내려갈까 봐 고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가면은 좀 기술적인 바닥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좀 낙폭과대주들이 또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보시고요. 여태까지 2270 이후로 제 고객 온라인 고객 중에서 한 명도 담보 부족이 난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한 명 나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1차 담보 부족이 그분이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이거 없었는데 오늘 보여져서 살짝 좀 놀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신용 관련해서도 좀 잘 관리하시고 컨트롤 하시면서 이번 위기 좀 잘 견뎌내시면 또 오는 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저 짧게 그 환율 문제 살짝만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은데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뭐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환율이 마감이 1,345원 50전으로 아마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환율 상황이 이 정도 레벨이 이게 감당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우리 산업 전반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으면 이미 주가는 1,500이 가 있겠죠. 이 정도? 네, 모든 그 프로덕트 중에 주가가 가장 제일 빨라요.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빠르고 물론 코인이 생겨가지고 뭐 코인 투자가 빠르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건 물론 불편합니다. 불편하긴 한데 경제 전반에 어떤 악영향을 주기보다는 지금은 강달러 하나 유일하게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만의 이슈는 아니에요. 엔화도 보세요. 엔화 우리보다 더 빠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달러 빼고는 다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유로화도 네.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정하는 것 같고 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외국인 안 팔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옛날 같았으면 한 조 단위로 팔고 나갔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니까 반응이 지금 없어요. 환율 때문에 파는 외국인도 있을 거예요. 패시브 자금들은 기계적으로 이제 엮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엮어서 파는 어떤 그런 매물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코스피의 어떤 저평가에 주목하는 맞습니다. 그런 액티브성 일부 아니면 뭐 퀀트성 자금들이 섞여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다행스러운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이 몇 천억씩 팔잖아요. 그럼 다시 또 우리 굉장히 많이 밀렸을 텐데 지금은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자, 환율 이야기까지 우리 박진희 부장님 그리고 김타 기사님 쭉 한번 같이 짚어주셨고요. 우리 박진희 부장님 또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예, 다음 주에 뵐까요?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 이제 그쪽의 덕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켓 봤거든요. 그래서 휴가지 같은 데 가서 새벽에 몰래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보잖아요. 이거 혼나죠 그러다가. 얘는 덕후죠 덕후. 제가 가봤던 길이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서 쭉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바텀업 잘하시는, 바텀업이 뭐냐,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환율만 설명해 달라고. 환율에 관련된 정보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 제가 못 맞추는데요. 근데 로직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충분하다고. 오케이.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